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힘이 우선인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재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각 자산에 미칠 영향력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린 센터장 모셨거든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핀셋 전략인 듯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다들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예.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제 네. 그 다른 나라의 정상을 이렇게 밤중에 이제 작전을 수행해서 예. 체포해서 뉴욕으로 이제 압송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사실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러니까 2020년에 이미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였거든요. 네네네. 마두로 대통령 사실 2013년부터 13년간 이제 장기 집권을 했는데, 네. 지상작전 개시 3시간여 만에 이제 끌려 내려온 것도 굉장히 놀라우긴 했었어요. 워낙에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반대파를 탄압하는 문제들, 그리고 마약 밀매 관여 의혹 이런 네. 것들로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 아마 사진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눈에 차광곡을 쓰고 귀에 헤드폰 씌우고 네. 이제 수갑찬 채로 이제 압송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약간 찬반이 굉장히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국제사회 질서가 힘을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건 전과 후로 이제 외교 질서가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이제 미국이 정권 교체 전까지는 직접 통치하겠다고 했고, 네. 불응할 경우에 2차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태긴 한데, 계속 이 국제 이슈의 메인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명분이 네. 있지만 누가 봐도 석유를 좀 탐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모두들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이 두 가지 명분은 그럴듯한 명분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까지 행동하지는 않았을 네.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고요. 철저히 계산되고 계획된 것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고 또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고, 이 금리가 여러 자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생각하고 이제 유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사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예요. 3억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억 9,800만 배럴이라서 두 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손에 넣으면 원유를 싼 값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고 나서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해외에서 석유 생산 옵션 하나를 더 확보하면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베네수엘라를 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간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인 거고, 관세 전쟁하면서 물가 오르고, 특히 이 물가가 중산층 이하의 삶을 굉장히 퍽퍽하게 만든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물가 중 하나가 이제 주유소의 휘발유 디젤 가격이에요. 미국이라는 네. 나라가 워낙에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 거리가 어쨌든 땅이 넓으니까 예. 차량 활용이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휘발유 값이 오르거나 디젤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 직접적으로 물가가 올랐네라고 이제 바로 느낄 수 있는 나라인데, 물론 이제 인플레 지표 자체는 좀 이제 주춤하긴 했지만 이런 이제 주유소 물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류비예요. 사실 이거는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전반적인 생활 물가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이 물류비를 좌우하는 거는 디젤, 그리고 이제 항공기에 쓰는 제트유거든요. 이 디젤과 제트의 원료가 중질유예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저렴한 중질유를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디젤 가격, 그리고 제트유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물류비도 하락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식료품이라든가 공산품 가격도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 안정이 될 거고,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넣었었잖아요, 연준에.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를 손에 넣는다 하면 사실상 글로벌 에너지의 주도권을 이제 미국이 쥐는 셈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 사실 이제 유가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유가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하고 그럼 유가가 반등하고,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사실상 유가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을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국제 유가를 좌지할 수 있는 그 파워를 미국이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인플레를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1위인데 생산량은 얼마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예. 하루 산유량이 하루에 100만 배럴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글로벌 전체 산유량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 따져보면 1%가 좀 안 되는 네, 수준이거든요. 지금 사우디가 8%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옛날부터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1970년대만 해도 하루 350만 배럴 정도를 생산했었고 이게 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서 2010년도에는 한 200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루 100만 배럴로 줄어든 거는 원래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이라는 게 미국의 엑손과 모빌, 지금은 이제 엑손이 모빌을 인수해서 합병해서 엑손 모빌이 됐지만 그때는 이제 엑손 모빌 별도 네네.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엑손과 모빌 그리고 뭐 걸프 오일이라든가 코노코 필립스 같은 미국의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베네수엘라 가서 이제 석유 개발을 주도를 했었던 건데 그러다가 1998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뭐 석유 광고 이런 것들을 다 국영 석유 공사인 PDV사, 그러니까 PDVSA, 우리가 PDV사라고 부르는데 이 PDV사를 산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석유 산업을 이제 국가가 나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3년에 마두로 대통령 취임 후에는 뭐 미국에서 엄청난 셰일 오일 붐이 일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유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이 이제 산유량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인프라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럴 만한 이제 자금이 부족해진 거고 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줄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DV사가 이제 정치화되면서 투자를 아예 중단하는 상황이 됐고 이 PDV사에 대한 금융 제재도 이루어졌어요. 미국이 이제 이 국영업체가 뭐 원유를 수출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막고 국제 결제 이런 것도 차단하고 뭐 이러면서 이 산유량 자체가 이제 1970년대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건데 2022년 말에는 이제 쉐브론 미국 기업이죠. 쉐브론의 제한적인 활동을 좀 허용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석유업체가 쉐브론입니다. 아, 예. 그러면서 생산이 소폭 늘어난 정도예요. 그러면은 결국 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이긴 한데 얼마만큼 영향을 줄 건지 그걸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일단은 지정 확정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네. 불안감이 높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간밤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하죠. 이 지수를 그러니까 그 가격을 보니까 전장 대비 1.74%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유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마두로 체포가 주말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개장한 이 시장에서 1.74% 급등한 거잖아요. 그 이제 주말 사이에는 그렇게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아라는 네.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유 시설을 폭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급감하는 상황도 아니고 원래도 산유량이 적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그 산유량 중에서도 70% 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돼 한국과 약간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원유가 급등할까? 과연?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일단은 좀 불확실성 확대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시장은. 네.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에 원유 가격은 좀 오른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영향이라고 하면 중국 정도가 받을까? 뭐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크게 영향을 받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예. 대통령이 이 마두로 체포 작전을 수행한 이후에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 미국이 관여하겠다라고 이제 네. 아주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정유사들이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산유량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유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석유 기업의 베네수엘라 진출 그리고 뭐 통치, 국가재건 마련, 뭐 그 자금 마련 강조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뭐 석유 공급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또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종류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셰일가스는 사실 경질유거든요. 베네수엘에서 나오는 기름은 중질유예요. 그중에서 네, 초중질유, 약간 끈적끈적한 기름인 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미국은 경질유를 생산하면서 정제설비는 중질유용으로 계속 이제 지어놔.
늘어났었어요. 아. 그러니까 세일혁명 이전에는 중동에서 중진유를 가져와서 정제를 했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설비를 만약에 경질유에 맞춰서 개조를 하려면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가동도 중단해야 되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라리 미국 이제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중진유를 싸게 들여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셰일 오일 이런 경질유는 수출을 하고 싼 가격에 중진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네네네. 사용을 했었는데 이 중진유를 경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화된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질유 위주로 정제하는 정유 기업들이 중진유를 정제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뭐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고도화된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주로 이제 사우디에서 중진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이제 추출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랬던 거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중진유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중진유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네. 게다가 베네수엘라 원유가 배럴당 10달러에서 20달러까지 저렴해요. 오. 사실 이 베네수엘라에서 채굴하는 이 그 원유의 질이 좋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싼데 어쨌든 싼 가격에 가져와서 정제를 잘해서 판매하면 되니까 원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요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남는 장사일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정유 업체들 수혜가 예상이 되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석화 기업들 엄청 예. 이제 상황 안 좋은데 뭐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들긴 한데 미국 걸프만에 있는 이제 정유사들이 네. 고도화 설비 가동에 그 동안에 뭐 아까 말씀드린 중동산 거기다 캐나다산 이제 예. 중진유를 섞어서 좀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로부터 저렴하게 원유를 조달하게 되면 당연히 원가 절감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고 중동은 반대로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니까 아시아의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에서의 공식 판매 가격 우리가 OSP라고 부르는데 이 OSP는 결국은 대세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 거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 중질 원료는 이미 이제 아시아에 대한 수출을 좀 늘리는 추세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고 여기에 베네수엘라산 중질유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 아시아 정유업체도 아주 다양한 이제 중질 원유의 조달 선택지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정유업체들도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뭐 쉐브론은 5% 넘게 올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쉐브론이 유일하게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코노코필립스도 2% 상승을 했고 여기 정기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베네수엘라에 뭔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좀 정비하겠다고 하면 정비업체들,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업체들이 또 네네네. 이제 많이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유전 서비스 업체, 장비 제조업체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슐럼버거는 9% 가까이 뛰었고요. 할리버튼은 7.84% 그리고 베이커 휴스가 4.09% 급등했고 발레로 에너지도 이제 9% 넘게 뛰었어요. 네. 뭐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 제가 오늘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장인데도 이제 조금 오르는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업종들이 물류, 네. 항공, 운송 이런 데거든요. 뭐 디젤유와 제트유 가격 하락하면 어쨌든 이제 비용이 줄어드니까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당장 수혜가 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트럼프가 구상하는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재건이라는 게 뭐 아까 18개월 이렇게 뭐 시간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게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제 100만 달러인 산유량을 하루 400만 배럴 수준까지 늘리려면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 가량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예, 예. 이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 사업을 국영화할 때 미국 석유업체들 사실 자산 다 몰수당하고 이제 쫓기듯이 나왔고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베네수엘라 정치 환경이 불안하고 마두로 축출 이후에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당장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미국 석유 기업들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베네수엘라를 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문을 열게끔 도와달라고 부탁을 예, 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당장 투자해서 인프라를 좀 개선하고 이럴 것이냐.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진영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뭐 금 같은 안전자산에 네. 대한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예. 유가보단 금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예.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잖아요. 안 그래도 뭐 지난해 금 가격 뭐 워낙 급등하면서 네. 아주 핫한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 한 해 금 가격이 한 70%가 상승을 했죠. 지금 마두로 체포 작전 이후에 금값 추가로 한 1~2% 상승을 한 걸로 보이는데 간밤에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보니까 2.82% 올라서
온스당 4,451.5달러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뭐 예전에 뭐 경험을 좀 보면 9.11 테러라든가 이라크 전쟁 발발했을 때 금 가격이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특히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이라크는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원유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가의 타격이 컸는데 뭐 90일 동안,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발발한 이후 90일 동안 이제 유가와 금값 추이를 보니까 유가는 6% 올랐는데 같은 기간 금 가격은 7.6% 올랐더라고요. 예. 유가보다 금이 더 올랐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는 역시 안전자산인 금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예.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하지 않는 한 뭐 과도하게 랠리를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른 거에서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달러 전망도 궁금한데요. 미국이 이제 공습을 한 거니까. 네. 예. 미국 달러 인덱스 5일 보니까 조금 하락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불확실성 확대가 안전 통화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군사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네.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 리스크가 이제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약세를 좀 부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봐서 달러에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그 반대급부에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한 그 시장의 전반적인 자산 역량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